한직칼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끝내고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이 한직한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기대됐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하반기 호실적을 전망한 증권사들이 연이어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단기 순이익 4,58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SK증권은 15일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다중 적층 기판의 수율 개선과 평균 판매 가격 인상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률이 늘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6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장마감 30분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시장 오전장과 오후장과의 변동성은 분명히 있었는데요. 마감 직전의 시장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오늘도 투자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시점의 지수 흐름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은 유지해줬고요. 2619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733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조금 더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1% 못 미치는 약보합 하락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또 한 번 매수해줍니다. 1,529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고 개인은 926억 원 현재 담아내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쪽에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기관은 덜어냅니다. 2,800억 원의 순매도세 보여줍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기관 쪽이 177억 원의 순매수세 보여주고요. 개인 같은 경우가 1,300억 원 매수하는데요. 대다수의 종목들을 우리가 정책 테마주에 좀 몰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테마 종목군들의 많은 외국인 수급들, 기관의 수급들 확인되고 있고 또 외국인은 1,2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거 확인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6위까지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의 수급 확인되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쪽 수급 확인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약진을 나타내면서요.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2% 넘게 낙폭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들 여전히 현재 반영받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직스도 오늘 시장에서는 약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휴젤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알테오젠이 1% 넘게 낙폭세를 그려납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할로자임이 24% 급락세를 겪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가 인하에 관한 최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 이 부분이 제약주의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세 나타나고요. 지금 현재 펩트론이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선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전까지의 흐름들 저희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꼼꼼한 전략들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좋은 투자 전략들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장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장 한번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가 오전의 분위기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하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보면요. 혼조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스닥 시장은 결국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S&P 지수는 조금 올랐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일부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나스닥 시장의 경우에 말이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고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고요. 구글이 올랐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전체 섹터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살아 움직였던 섹터는 금융 쪽이었죠. 그 외에 대부분 다 하락이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역시 아침부터 좀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좀 하락이 좀 나올 듯 하다가 좀 반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또 밀리기 시작했죠. 오늘 시장의 수급을 보시면 아마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데 왜 빠질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시장이 올라갔었죠. 하지만 매도가 나가면 결국 시장이 빠졌고요. 그런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과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현물 쪽에서의 매수 수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물 또는 옵션 쪽에서 시장의 방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현재 선물 쪽에서는 4천 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옵션에서는 아침에 상승으로 잠깐 잡아놨다가 하락으로 포지션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증시가 크게 밀리는 건 아닙니다. 매수가 IT 쪽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시장이 좀 빠질 뿐. 그런데 여기에서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저녁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오늘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연설이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졌고요. 예상치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만약에 상승폭이 둔화된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와 상관없이 파월 의장은 금리를 그냥 계속 당분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충돌이 더 있을 거고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의 반등이 최근 나왔었는데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영향들 때문에 결국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되게 중요했던 거고요. 그 발언을 한번 확인하고 가자라는 시장의 인식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선물지수도 지금 하락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장은 여러분들이 뭔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중요한 발표 있고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관망 분위기 가시고요. 그리고 내일 장의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관망 분위기로 우리가 오후 시장을 소화해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 시장에 위한 전략들을 오후장 주도 섹터 또 이어지는 코너들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잠시 뒤에 찾아뵐 텐데 시장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코너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보험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시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은 좋은데 밸류업이 좀 아쉽습니다. 고배당에 관한 매력이 꺾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주들이 배당이 별로 안 좋은가요? 원래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면 배당을 높이 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주지 않고 있다는 건 아예 안 준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익을 번 만큼 그만큼에 비례해서 보험 이제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그동안 이 보험사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았고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고 거기다가 이 투자자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으면 보험 이제 배당금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밸류업 자체가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중에 특히나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또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은행주들의 하락폭은 크지 않은데요. 보험주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데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IFRS라고 해서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IFRS 17 이 기준이 도입이 됐거든요. 지금부터 약 3년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되면서 실적은 굉장히 커졌는데요. 실제로 이 보험회사들이 돈을 쓸 수 없는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장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긴 기간 동안에 보험료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보험료 자체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이 그 중간중간마다 잡히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실적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미래 계약에 대한 마진을 분할해서 이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어나는 실적 대비했을 때 새로운 계약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그 회계제도가 변경되면서 이 준비금을 쌓아놔야 되는 규정이 생겨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을 할 때 1년 만기 적금을 들 때도 1년 동안 예금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이걸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해약하게 된다면 결국은 거기에서 이 돈을 은행에서 줘야 되는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의 계약이 있지만 중간에 해약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약을 하는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이 돈은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은 늘어났지만 결국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배당을 지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가 이 IFRS 기준이 점점 좀 이제 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요. 결국은 이 킥스 비율 역시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 킥스 비율이라는 건 자본 건전성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비율인데요. 보통 150%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안전하다고 봅니다. 근데 기준이 점점 빡빡해지면은 이 비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비율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 발행의 경우에도 결국은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 결국은 보험사들의 실적은 키웠지만 실제 내구성은 좀 많이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적은 좋지만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실제 안에서는 배당금을 줄 만한 여력이 그만큼 부족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줄였다, 배당을 더 안 줬다라는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배당 매력은 좀 꺾여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주들의 비중을 확대해라라는 의견들도 증권사에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보험주들은 계속 이제 지금 투자하거나 모아가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까요? 일단 증권사 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면 아마도 첫 번째가 그만큼 악재들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주가의 민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보험주들의 실적이 1분기에는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은 이 비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보험금 지급이 많이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보험사들의 실적이 매번 좋은 건 아니에요. 좋다가 나쁘다가 그만큼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적이 안 좋은 시기를 보게 되면 결국 겨울철 시즌에 실적이 안 좋은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겨울철에 실적이 안 좋은데 그 이유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재 사건들이 많이 나죠. 불을 피우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빙판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고에 의해서 그만큼 보험금이 지급이 많이 되죠. 그리고 개인들도 걸어 다니다 보면은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빙판길에. 그래서 이렇게 보험금이 많이 이제 지출이 되다 보니까 보통 겨울 시즌에 실적이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IFRS 17이 도입되고 나서 이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가면서 정부에서도 이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하반기쯤에 종합적인 이걸 보완시켜주는 이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지금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거기다가 규제에 대한 어떤 제도의 개선까지 또 기대가 되고 거기다 실적도 저점을 지나고 있으니 아마도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에 매수의 관점에서 보고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우리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보험주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앞으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실 차트를 보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앞으로를 본다면 조금 더 안전한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화재 쪽이 조금 더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반기에 이 IFRS 이제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 지금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규정의 개정이 또 이뤄진다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실적들이 다 이제 고스란히 또 잡힐 수 있는 그런 개선세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해율 자체가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LA의 산불도 났죠. 그리고 겨울철에 산불과 그리고 또 이제 빙판길 사고라든지 자동차 이런 이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1분기에 실적 최저점을 좀 지나고 이제 봄철 되면은 실적이 올라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면 이렇게 실적적인 부분에서 배당을 좀 주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라는 이 회사는 배당금을 역대 최대치로 올렸어요. 이 배당금이 이번에 19,000원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건 힘들지만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반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로서 적합한 기업을 따지고 본다면 좀 더 안전하게 주주의 가치를 좀 보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한 기업은 삼성화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삼성화재 최선호주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첫 번째 주도 섹터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두 번째 주도 섹터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5장 주도 섹터 두 번째입니다. 저PBR 쪽이네요. 조조환원 공약의 저평가 우량주에 관한 기대감이 좀 분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또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전문가님, 사실 저PBR 종목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게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자료를 조사한 내용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 키움증권 쪽에서 국내 기업들,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가라고 봤더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52.1%가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입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석 결과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그 근처에 있는 일본의 경우 높은 편이긴 합니다. 50.7%가 PBR이 지금 1배 미만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15.5%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만은 15.6%,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3.2%.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높긴 해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도 역시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본은 20년 동안 장기 경기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 증시가 그만큼 저평가가 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요,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 지금까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 안에서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 저PBR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LG의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이 막 나오고 있는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나 이런 지주사들도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제 손꼽히는 종목들이거든요. 이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왜 지금 봐야 되는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 치러지게 되죠. 그런데 항상 대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정권이 새롭게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겠죠. 이 부양책은 기업들한테도 들어갈 거고 주가 증시에도 역시 부양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선 후보들도 최근에 이제 주가 부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 된다든가 이게 강제적이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분명히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평가된 종목들은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으로 연관지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업들을 또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은 코리아 지수 자체가 저평가이기도 하고 종목 내에 있는 저평가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저PBR 공략주를 지금 공략하기에 최적의 매수의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타이밍이? 주식은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그때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움직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한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영원히 올라가진 않아요. 맞아요. 대부분 올라가면 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트렌드가 이쪽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냥 놔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평가된 종목들이 진짜 그 적정 가치가 갈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당연히 저평가된 종목들을 공략하되 그렇게 오래 장기 동안 놔두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트렌드에 맞게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수익이 나면 또 빠져오는 이런 식의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기업을 우리가 공략하면 좋을지 바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유통주 신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롯데쇼핑이라는 회사를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롯데쇼핑을 이야기를 한 이유는 유통주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의 그 저평가를 봤을 때 극심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장기적인 소비 침체를 겪었거든요. 코로나 때도 소비 침체 겪었고요. 그다음에 관세 전쟁, 지금 역시 소비가 완전히 침체가 되어 있어요. 자영업자들도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주가 역시도 많이 빠져 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그동안 다른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실적이나 재무제표 상태를 보게 되면요. 올 초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요. 0.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보통 1배 정도가 청산가치라고 본다면 0.2배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가 극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정권 교체와 맞물려서 경기 부양책을 또 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밸류업 낮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한번 들어가서 또 수익도 한번 내보고 나오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에 관한 전략들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잘 소화하셔서요.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전문가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는데요. 오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강하게 나누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상승하는 업종 바로 제약바이오 골라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장 마감 직전에 크게 올라줬는데요. 관련해서는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또 항암제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레오 SG, 폴라리스 AI 파마, 그리고 소마젠, 진원생명과학 등이 일제히 좋은 탄력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상승한 업종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임과 동시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교육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오늘 일제히 상승해줬습니다. 비상교육, 메가 MD,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웅진 싱크비까지 일제히 좋은 상승 보여줬네요. 마지막으로 하락 업종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회담이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제히 하락해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SY스틸텍, 일성건설, 전진건설로봇, 마지막으로 동양철강까지 오늘 저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러면 특징주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폴라리스 AI 파마입니다. 모기업인 이 폴라리스 AI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함께 공식 파트너 프로그램인 커넥트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투심이 작용한 것으로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 같은 경우에는요. 신약 개발 기술력과 더불어서 성장 가능성까지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메시지까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폴라리스 AI 파마는 모기업인 폴라리스 오피스와 공동 개발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 에스크닥 포파마의 엔비디아의 첨단 기술까지 지원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폴라리스 AI 파마 어떤 장중 흐름 보였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하락 출발을 했네요. 그러나 이내 오전에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계속 무서운 상승세 찍다가 9,550원의 상한가까지 잠시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횡보하던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탄력성을 가져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5%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9,190원 선 지나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은 외국인이 팔아냈다는 점 함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와 AI의 협업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의 훈풍까지 불어준 폴라리스 AI 파마 앞으로 어떤 질주 보여줄지 기대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는 어떤 이야기 담고 있을까요? 두 번째 특징주 비상교육입니다. 이름처럼 오늘 비상교육 비상해줬습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요. 이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된 공약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훈풍 달아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는 여야의 의견이 갈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AI 기반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야 된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비상교육과 같이 교육 종목들도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상교육 어떻게 날아올라줬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해준 비상교육인데 상한가 터치에서 일정 부분 유지해주다가 현재는 소폭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는 17.95%로 상승하고 있고요. 6,4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시면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담아줬고요. 기관은 팔아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육 정책이 대선과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현실화가 될지 함께 주목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하락 업종에서는 어떤 특징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하락 업종 특징주 바로 SY스틸텍 골라왔습니다. 휴전 협상이 좀처럼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세간의 기대를 저버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푸틴 대신에 이번 협상에는 메딘스키 보좌관이 대표로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현지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에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간의 만남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대해왔던 젤렌스키와 푸틴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3년 넘게 교전 상태를 이어온 건데 이렇게 만나게 된 것에 대한 의미는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뉴스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역시나 하락불 강하게 키워줬습니다. 오늘도 내내 하락했고요. 오늘 5,710원까지 하락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6%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5,87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냈다는 점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SY 스틸텍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업종들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살펴보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리스크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나올지가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요. 관련해서도 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슈 나오는 대로 특징주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과 하락 오갔던 특징주들 이야기 장 마감 직전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2,622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73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시작 전략과 또 내일 시장에 관한 전략들 잡아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김성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감 시장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조금 오후 들어오면서 더 아무래도 하락세가 좀 강해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현재 봤을 때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에서 약간의 그 매수가 들어온 반면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오늘은 좀 강하게 매도가 들어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지금 봤을 때는 그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또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만 간간히 그리고 그동안 올라갔던 강세를 유지했던 종목들만 잠깐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더 놀라고 그 혼란에 빠져서 오히려 매도하는 분위기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잠깐 쉬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더 주의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그동안에 계속해가지고 어느 정도 강한 추력을 가지고 있다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약간 저항대를 만나고 쉬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결국 오늘 하루 쉬어가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쉬어가는 장 속에서 시장 전략대 열심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의 흐름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문가님 선물 지수상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뉴욕 증시 최근 분석들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뉴욕 증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쉬어가는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적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로 했을 때 생각보다 조금 가기 힘들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 혹은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블룸버그 데이터 보시면 S&P 500의 RSI 지수인데 거의 그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R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7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 거의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이 정도면은 그동안에 이제 바닥을 잡았고선 다시 그동안 조정했던 그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제 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한번 횡보세로 간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의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조금 주의할 자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악재가 또 맞춰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 번 더 흔들린다 그러면 증시가 조금은 좀 주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AI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어제 나왔던 블룸버그 기사에서 제가 뽑아낸 자료인데 지금까지 해서 봤을 때는 미국이 여기 까만 선으로 나온 것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투자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서 빨간색인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투자 금액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이 실제로 AI 모델의 성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은 지금 현재 미국의 성능을 거의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 거의 90% 정도 따라잡았다라는 것이 그 다음 차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검은 것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빨간 게 지금 중국이죠. 여기서 AI 모델이 그야말로 딥시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돈 들인 거에 비해 가지고서 엄청난 효율을 들이고서는 지금 급속하게 따라잡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그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개인정보 같은 것이 중국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작위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집어넣고 이를 통해 딥러닝을 해서 발전시키는 속도는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가격을 적게 들이고 그다음에 고효율을 내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가성비라 그러죠. 네. 그 가성비를 주고 개발할 수 있는 그 개발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럼 AI 칩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규제를 했다가 다시금 풀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미국 정부는 중국과 어떤 식으로 협상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과연 협력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강하지만 테크주들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 테크주들 못지않게 미국 기업들을 따라잡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시점의 시장 상황들 살펴보시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어떤 뉴스에 집중해 볼지 뉴스 미리 보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사우디의 첫 번째 생산 거점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손잡고 중동 지역의 첫 번째 생산 거점을 구축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요. 현지 자동차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목표인데요. 현대차는 현지 시간 14일 사우디 킹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서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킹살만 자동차 산업단지는 사우디 자동차 산업 발전을 목표로 킹 압둘라 경제도시에 신규 조성된 제조 허브입니다. 특히 사우디 생산법인은 현대차가 30%,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생산법인인데요. 2026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5만 대 규모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홀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건설됩니다. 현대차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함께 현대차의 제조 기술과 사우디의 인재 및 인프라를 결합해 사우디 생산법인을 현지 모빌리티 생태계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사우디로까지 번져나가는 현대차, 중동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보기였습니다. 현대차의 사우디와 협력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의 주제입니다. 세계를 사로잡는 기술력 현대차, 중동을 품다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일단은 이 뉴스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좀 대입을 시켜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 게 현대차가 우선 미국에도 31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었고, 제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로컬라이징, 즉 각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장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중동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보통 중동에다가 이런 생산 기지를 투자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현대차에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자동차 관련된 것들, 전기차 관련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여기에 따른 공장, 즉 스마트 팩토리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중공발 그리고 사우디발에 관한 이슈들이 정말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이제 반영을 받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현대차 주가가 오늘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주가 해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소식이 들려옴에도 왜 약세를 좀 나타내는 걸까요? 일단 지금 오늘 현대차 주가를 보시면은 거기 지금 저항대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네. 거죠. 자, 여기에서 그동안에 급락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은 지금 그 자리는 저항대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지만 여기에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가지 이슈, 즉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불안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일단은 지분을 조금 내놓고 그리고 이것을 기관들이 계속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특히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있는 대장주들 탑 20, 즉 상위 20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지분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 대신 거기에서 기관들의 그 전체적인 지분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차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도 그 기아를 얘기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들이 사실상 이제는 그동안에 그 경소단박, 즉 그동안 했을 때는 2차 전지라든가 우리 반도체라든가 이런 가볍고 조그만하면서 첨단 산업을 위주로 해서 움직였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다시 이것이 중후장대형, 즉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장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 중공업과 산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조선이라든가 방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한 번 더 사이클이 돌아와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현대차 주가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수급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또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중동을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빠르게 사업적으로 진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시간과 과정이 좀 필요할 때요. 그 중동 진출 과정을 좀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으로 좀 우리가 잡아보려면 지금의 매수 시점을 현기차를 좀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두 종목 다 굉장히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단 이거는 조금 기간을 두고서 최소 3개월 길게는 연말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두고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연산 5만 대 정도 수량이면은 사실 그렇게 큰 공장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단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단 지금은 저가기 때문에 들어가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5만 대가 이제 많다면 많은 물량이긴 한데 지금까지 또 현대차의 규모를 봤었을 때는 뭐 엄청나게 큰 물량 생산은 아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우디 국부펀드랑 같이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들 들려오는데 사실 현대차는 최근에 정말 많은 좀 호재의 소식에도 주가가 반영받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기업들을 바라보시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쪽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로봇 산업에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부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현대차 제조 로봇이 최근에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따른 이제 중동 진출에 관한 수혜도 있을지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우디 정부, 즉 사우디 국부펀드가 원하는 게 바로 그 자동화된
공장 시설을 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국부 펀드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라의 어떤 그 정책, 즉 비전 2030이라 부르는 빈살만 왕세자의 그 사업 다각화 정책이죠. 그 석유 산업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을 이제 좀 더 키우고 싶다라는 것을 반영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는 자동차 생산도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인데, 루시드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지금 대주주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는 루시드 이외에도 지금 현재 현기차가 역시 사우디 국부펀드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뭔가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비전 2030을 이루겠다라는 그 정부의 의지, 즉 정책으로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우디가 일단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생산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어느 정도는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봇,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서도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역시도 이제 중동 쪽과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최선호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이슈를 받았는데 그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기업은 또 다른 기업이더라고요. 네. 어떤 기업 오늘 선정해 오셨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부품 공장은 거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수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단기간에 지어 가지고서 빠른 시간 내에 납품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HL 만도, 즉 만도 같은 이런 대형 그 자동차 부품주가 역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들고 오게 됐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해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자동차의 중요한 셰시부터 해서 그다음에 구동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자동차 부품들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또 생산까지 해서 또 납품을 한다는 그런 1차 벤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생각보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자리, 즉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오히려 조금씩 매수에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즉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HL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소차 관련된 섹터로도 지금 현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우디 정부가 HD 현대중공업 계열하고 지금 현재 수소 관련돼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MOU가 체결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 체인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서 수소차에 대한 어떤 그 밸류 체인을 형성한다 그랬을 때 이 HL 만도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관련 테마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비록 수소차 얘기는 나오지 않고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이 내연기관 차만을 홀류 생산한다 그랬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수소차에 관련된 부품들도 분명히 앞으로는 사우디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맞춘 그 속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HL 만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 만도에 관한 다양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수소차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모아가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뉴스들과 모멘텀들이 반영받는 시기가 좀 궁금합니다. 언제 우리가 조금 주가의 이제 상승폭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략 한 3분기 전후에서 아마 큰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월이죠. 5월에서부터 이제 8월, 9월 전에 뭔가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자리는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했고 완전히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리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년 4분기 내에 거의 공장이 준공이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물량 발주는 아마 3분기 혹은 4분기 내에 분명히 부품주들의 발주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3분기 정도까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는 전략들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장 또 내일 전략들 한 말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하루 올라갔다 하루 빠졌다 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상승하는 폭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정체돼가는 그런 분위기에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여기에서 횡보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떨어질 때는 조금씩 분할해서 적정 비중에 맞춰 가지고서는 약간씩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잡아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마감 시장 이후의 시장까지도 다양한 내용들 다뤄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주 시장 단 한 거래일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일 시장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요. 내일 저희가 또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